파리의 늦가을은 유난히 스산합니다. 젖은 낙엽이 보도블록 위에 달라붙어 있는 풍경. 혹시 파리의 생제르맹 데프레 거리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곳에 가면 오래된 전설 같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레데마고. 수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들이 밤을 새워 토론하던 곳이지요. 시간을 거슬러 1940년대의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달그락거리는 커피 잔 소리. 그 소음들 사이로 구석진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 당황하곤 했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볼품없는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키는 160cm가 될까 말까 한 단신입니다. 몸은 다부지다기보다 왜소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눈입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 오른쪽 눈은 밖으로 심하게 돌아가 있습니다. 네, 그는 심한 사시였습니다. 피부는 거칠었고 옷차림은 헐렁했습니다. 잘생긴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남자. 도저히 여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남자.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당대 프랑스 최고의 미녀들이 이 남자에게 열광했습니다. 지성인들은 그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요. 그가 바로 20세기 지성계의 거인 장 폴 사르트르입니다. 도대체 이 작은 거인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못생긴 외모로 세상을 홀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면, 늙고 병들어가는 육체가 서글퍼진다면, 오늘 사르트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릅니다. 사르트르의 어린 시절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는 1905년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릅니다. 해군 장교였던 아버지는 사르트르가 고작 15개월 때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안마리 슈바이처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네, 슈바이처라는 성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사르트르의 오촌 당숙입니다. 대단한 집안이지요. 어린 사르트르는 외갓집에서 자랐습니다. 외할아버지 샤를 슈바이처는 아주 엄격하고 권위적인 독일어 교수였습니다. 긴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는 어린 사르트르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지요. 그런데 참 묘한 일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결핍감을 느낀다고들 합니다. 누군가는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요. 쯧쯧, 압이 없는 자식이라니. 하지만 사르트르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나는 자유로웠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나를 억압했을 것이다. 나에게 무엇이 되라고 강요했을 것이고 내 위에 군림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떠난 덕분에 나는 그 누구의 아들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클 수 있었다. 정말 기막힌 역발상 아닙니까? 남들은 불행이라 부르는 결핍조차도 그는 자유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 철학의 씨앗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손자를 끔찍이 아꼈지만 방식이 좀 독특했습니다. 어린 사르트르를 마치 인형처럼 꾸며서 데리고 다녔지요. 곱슬머리를 길게 기르게 하고 예쁜 옷을 입혀서 손님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보게나 이 아이가 얼마나 신동인지. 사르트르는 어른들의 기쁨조가 되어야 했습니다. 재롱을 떨고 똑똑한 척 연기를 했지요.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환상은 깨지고 맙니다. 아이들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니까요. 또래 친구들은 그를 놀렸습니다. 야, 내 눈은 왜 그래?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키는 땅꼬마만 한 개. 친구들의 놀림 속에서 사르트르는 처음으로 거울 속의 자신을 직면합니다. 자신이 백조가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외로웠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때 그가 도망친 곳은 다름 아닌 6층 꼭대기에 있는 할아버지의 서재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천 권의 책들. 그 책 냄새가 소년에게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모파상, 플로베르, 코르네요.
어른들이 읽는 어려운 책들을 읽으며 그는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책 속에서 그는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었고 멋진 기사였습니다. 현실의 나는 못생기고 왕따 당하는 꼬마지만 글을 읽고 쓰는 나는 누구보다 위대하다. 그는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글을 써서 유명해질 것이다. 글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된 글쓰기 집착은 평생을 갑니다. 그는 자신을 글 쓰는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하루라도 글을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 열등감이 천재성을 만든 것입니다. 청년이 된 사르트르는 프랑스 최고의 명문 파리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합니다. 천재들만 모인다는 그곳에서도 사르트르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과목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철학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시몬 드 보부아르입니다. 그녀 역시 차석으로 합격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이었지요.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두 개의 우주가 충돌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카페에 마주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했습니다. 철학, 문학, 사회, 인간. 사르트르가 말하면 보부아르가 받아치고 보부아르가 질문하면 사르트르가 답했습니다. 서로의 지적 수준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희열.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는 영혼의 공명이었지요. 어느 날 사르트르가 루브르 박물관 앞 벤치에서 보부아르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이 그 유명한 계약 결혼의 시초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필연적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우연한 사랑도 허용합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평생의 반려자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를 소유하지는 말자.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해도 좋고 잠자리를 가져도 좋다. 다만 서로에게 그 모든 사실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어도 파격적인데 1929년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진지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랑을 의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부르주아적 결혼을 거부한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유까지 사랑합니다. 그들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은 2년이 아니라 두 사람이 죽는 날까지 5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위기가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사르트르가 젊고 예쁜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을 때 보부아르는 피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썼습니다. 보부아르가 미국 작가와 열렬한 사랑에 빠졌을 때 사르트르 역시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인들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항구였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가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털어놓으며 원고를 교환해 읽어주었지요. 서로가 서로의 첫 번째 독자이자 가장 가혹한 비평가였습니다. 사르트르의 사상은 보부아르의 검증을 거쳐 완성되었고 보부아르의 명작 제2의 성은 사르트르의 격려 속에 탄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 그 이상의 관계, 지적 동지이자 영혼의 쌍둥이였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끝으로 외치던 사르트르도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징집되었습니다. 기상관측병으로 복무하던 그는 1940년 독일군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독일 트리어에 있는 제12D 수용소.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포로들이 짐승처럼 엉켜 지냈습니다. 벼룩과 이가 들끓었고 썩은 감자국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겨울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미쳐버리거나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달랐습니다. 그는 수용소 침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 몸은 여기 갇혀있다. 나는 똥오줌을 가리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한다. 하지만 내 정신은? 내 생각은? 독일군이 내 생각까지 가둘 수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생각할지는 온전히 나의 자유라는 것을요.
그는 수용소 안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포로들을 위해 연극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수용소의 허름한 가설 무대. 사르트르가 쓴 연극이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바리오나.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는 이야기를 빗대어 나치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담은 연극이었지요. 수천 명의 포로들이 숨죽여 그 연극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배우가 외쳤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 순간 포로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감시하던 독일군 병사들조차 감동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사르트르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는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자유로웠다. 이게 무슨 궤변일까요? 일상의 자잘한 걱정거리들이 사라지고 오직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존엄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그가 수용소에서 건져 올린 진리였습니다. 1941년 그는 기적적으로 수용소를 탈출하여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펜을 무기 삼아 레지스탕스 활동을 시작합니다. 총을 드는 대신 글을 썼습니다. 나치 치하에 억압된 파리 시민들에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했지요. 그리고 그 유명한 책 존재와 물을 출간합니다. 책의 무게만 1kg 넘는 벽돌 같은 책. 하지만 그 책에 담긴 메시지는 폭탄보다 강렬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어려운 말 같지만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연필은 태어날 때부터 쓰는 도구라는 본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정해진 목적 없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농부가 되라 정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기에 불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쌓여서 나라는 인간을 만듭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조각가라는 뜻입니다. 이 사상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신도 없고 도덕도 무너진 폐허 위에서 기댈 곳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으니까요. 전쟁이 끝나고 사르트르는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카페, 그가 입는 옷, 그가 읽는 책 모든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교주처럼 따랐습니다. 강연장에는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창문에 매달려 들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사르트르는 권력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알제리 전쟁을 반대하며 거리 행진을 했고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가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한 번은 경찰이 사르트르를 연행하려 하자 당시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이렇게 말하며 막았답니다. 그를 그냥 두게. 볼테르를 감옥에 가둘 수는 없지 않은가. 사르트르가 곧 프랑스의 지성이었음을 보여주는 일화지요. 그리고 1964년 10월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사르트르는 뉴스를 듣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이 그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소식이었지요. 전 세계 작가들이 평생을 바쳐 꿈꾸는 상. 엄청난 상금과 명예가 보장된 자리. 하지만 사르트르는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그 어떤 영예도 거절한다. 작가는 제도권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 노벨상을 받는 순간 나는 사르트르라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라는 딱지가 붙은 박제된 인간이 된다. 누군가 나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나를 채점하고 평가한다는 뜻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평가받고 싶지 않다. 나는 나 스스로를 증명할 뿐이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건방지다, 오만하다, 쇼를 한다. 비난도 쏟아졌지요. 하지만 그는 끝내 상을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상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남들이 주는 금메달이 아니라 내 양심의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투를 좋아합니다. 어디 회장, 무슨 고문, 이런 직함에 목을 매기도 하지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세계 최고의 상조차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 껍데기가 내 본질을 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른은 명함이 필요 없는 법 아닐까요? 그저 내 이름 석자,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 그 자체로 당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거인에게도 늙음은 찾아왔습니다. 평생 하루에 수십 잔의 커피를 마시고 줄담배를 피워댔던 그의 몸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빨이 빠지고 혈관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절망케 한 것은 실명이었습니다. 1973년 잇따른 발작으로 시력을 거의 잃게 된 것입니다. 글 쓰는 것이 숨 쉬는 것보다 중요했던 사람에게 더 이상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절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산송장이나 다름없네. 내 존재 이유가 사라졌어. 보부아르의 부축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천하의 사르트르가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했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눈이 안 보이면 말을 하면 되지 않는가. 그는 젊은 비서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쏟아내고 비서가 그것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녹음기를 켜놓고 밤새워 토론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70세 생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죽음? 그것은 내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마침표일 뿐입니다. 삶을 치열하게 태워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쟤만 남을 때까지 다 태웠기에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어쩌면 아직 다 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했고 하고 싶은 일을 미뤘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지요. 1980년 4월 15일 사르트르는 파리의 한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평생의 동반자 보부아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비버. 비버는 보부아르의 애칭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랑,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인연이었던 두 사람의 이별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파리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무려 5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사르트르의 관을 따라 몽파르나스 묘지까지 걸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어떤 청년은 휠체어를 타고 그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유명인의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사랑했던 한 시대와의 작별이었습니다. 자,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우리의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드니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자유는 무슨. 하지만 사르트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의 유명한 명언이 있지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기력하게 TV만 보며 보낼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 따뜻한 햇볕이라도 쐬고 올지,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살지, 아니면 쿨하게 내 인생을 즐기기로 마음먹을지, 이 모든 것이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사르트르는 감옥에서도 자유를 찾았고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도 할 일을 찾았습니다. 환경 탓, 나이 탓, 자식 탓,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 핑계들이야말로 선생님의 자유를 갉아먹는 진짜 감옥입니다.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1년이든 아니 단 하루든 그 시간의 주인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타인의 시선, 체면, 관습 다 벗어던지십시오. 사르트르가 노벨상을 걷어찼듯이 선생님을 일가매는 껍데기들을 과감하게 걷어차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내가 정말 먹고 싶어서 먹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선생님의 말년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르트르라는 못생긴 남자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는 용기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 인생의 왕이다. 그 뜨거운 자유를 만끽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벗 인문학 스토리텔러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